안녕하세요. 책방 순이입니다. 오늘은 톨스토이가 번안한 기드 모파상의 작품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경계선 근처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모나코라는 작은 왕국이 있다. 모나코의 주민 수는 7,000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상황이 그러하니 작은 나라의 소도시 가운데 주민 수가 이 왕국보다 더 많은 곳이 대부분인 게 사실이다. 만약 이 왕국의 전체 땅을 분할한다면 각 주민에게 할당되는 땅은 1에이커도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작은 왕국에도 왕은 존재한다. 그 왕은 궁전에 살고 여러 조신과 장관 그리고 대장과 군대를 거느리며 주교도 한 명 두고 있다. 전체 군사수가 60명이라 규모는 크지 않다. 그래도 군대 역할을 하고 있다. 여느 나라처럼 이 왕국도 세금을 걷는다. 담배, 포도주와 각종 술에 세금을 매기고 인두세도 걷는다. 모나코 사람들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술을 마시고 담배도 피우지만 그 수가 아주 적다. 따라서 왕이 새롭고 특별한 세입원을 찾지 않았다면 왕 자신도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것임은 물론이고 많은 조신과 장관에게 봉급을 주기도 어려웠으리라. 이 특별한 세입원은 룰렛 게임장에서 걷어들이는 돈이다. 도박장 관리인은 룰렛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지든 이기든 상관없이 판이 바뀔 때마다 판돈의 일정 부분을 갖는다. 그리고 자신이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상당 부분을 왕에게 바친다. 왕에게 바쳐야 하는 돈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룰렛 게임장이 유럽에 남아있는 유일한 도박 시설이기 때문이다. 일부 독일 군주들은 예전에 그런 류의 도박장을 관리했으나 몇 년 전부터 그것이 금지되었다. 그러한 도박장이 상당히 유해하기 때문이었다. 흔히 사람들은 도박장에 가서 자신의 운을 시험했다. 자기가 가진 모든 돈을 걸었다가 다 잃으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끌어다가 도박을 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돈마저 다 날리면 절망감에 빠져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통치자들이 도박장 관리로 돈을 마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나코 왕은 자신을 저지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이 도박 사업을 독점했다. 따라서 이제 도박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모나코로 간다. 그들이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왕은 수익을 챙긴다. 정직한 노동으로는 의리의리한 저택을 얻을 수 없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모나코 왕은 그것이 더러운 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에게 별다른 수가 있겠는가? 그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는가? 술과 담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시원찮다. 그렇게 그는 생활하고 통치하고 돈을 긁어모으며 왕으로서 치러야 할 각종 의식을 궁전에서 거행한다. 그는 대관식과 아련식을 거행한다. 주민들에게 보상이나 처형을 내리고 죄를 용서하기도 한다. 그에게는 평의회, 법률, 법정도 있다. 이는 그 규모만 작을 뿐 여느 왕들과 똑같다. 몇 년 전 이 작은 영토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이 왕국의 주민들은 평화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일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재판관들은 엄숙하게 모여 아주 공정한 태도로 사건을 심리했다. 법정에는 재판관뿐만 아니라 기소자, 배심원, 법정 변호사가 참석했다. 그들은 이리저리 논의하고 심리한 끝에 법에 명시된 대로 범인에게 참수형을 선고했다. 그때까지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판결문을 왕에게 제출했다. 왕은 판결문을 읽고 말했다. 그자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면 사형에 처하시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범인의 목을 자를 단두대와 사형 집행인이 없었던 것이다. 장관들은 이 문제를 논의한 끝에 프랑스 정부에게 단두대와 전문적인 사형 집행인을 빌릴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에 따른 비용은 프랑스 정부가
친절하게 알려주리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프랑스 정부에 서신을 보냈고 일주일 만에 답장을 받았다. 단두대와 사형 집행인을 빌려줄 수 있으며 비용은 1만 6천 프랑이라고 답장에 쓰여 있었다. 이 답장을 받아본 왕은 한참 고민했다. 1만 6천 프랑이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었다. 그 몹쓸 놈에게 그렇게 큰 돈을 들일 가치는 없소. 좀 더 저렴하게 처형할 수는 없소. 1만 6천 프랑이면 주민 한 사람당 2프랑 이상 부담해야 할 텐데 주민들은 그에 반대하여 소요를 일으킬 것이오. 왕이 말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평의회가 소집되었다. 그리하여 이탈리아 왕에게도 똑같은 문의를 해보자는 결론이 내려졌다. 프랑스는 공화제였기 때문에 왕에 대한 예우가 부족했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같은 군주제였으므로 더 저렴하게 도움을 줄지도 몰랐다. 그래서 모나코 장관들은 서신을 보냈고 신속한 답장을 받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단두대와 사형 집행인을 기꺼이 빌려주겠으며 비용은 이동 경비를 포함해 1만 2천 프랑이라는 답장을 보냈다. 그것은 전보다는 저렴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비용이었다. 그 파렴치범에게 그만한 돈을 들일 가치가 없었다. 더욱이 주민 한 사람당 세금으로 약 2프랑씩 걷어들여야 했다. 평의회가 다시 소집되었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형을 집행할 방법이 논의되었다. 그러다가 군인 가운데 야만적이지만 흔한 방법으로 그 일을 해치울 사람을 찾아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평의회들은 대장을 불러와 물었다. 사람의 목을 자를 군인 한 사람을 찾아줄 수 있겠소? 군인들은 전장에서 거리낌 없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소. 사실 그렇게 하려고 훈련도 받는 거고 말이오. 그래서 대장은 군인들과 대화를 하며 목을 자르는 일을 할 사람이 없는지 알아보았다. 하지만 모두가 그 일을 꺼려했다. 싫습니다. 저희는 목을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저희가 배워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군인들은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관들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들은 위원회와 소위원회까지 소집하여 논의하다가 결국 사형을 종신형으로 바꾸는 게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게 하면 왕의 자비를 드러낼 수 있고 비용도 훨씬 저렴해질 터이다. 왕이 이에 동의하자 그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범인을 평생 가둘 적당한 감옥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가두는 유치장은 있었지만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감옥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장관들은 감옥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용케 마련해 젊은 범인을 가두고 감시인을 한 명 붙여주었다. 감시인은 범인을 감시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줄 음식을 궁전의 주방에서 가져와야 했다. 죄인이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한 달, 2달 흐르다가 마침내 1년이 지나갔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왕은 수입 지출 계정을 훑어보다가 새로운 지출 품목을 발견했다. 바로 죄인을 구금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었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았다. 특별 감시인에게 지급되는 돈과 죄인이 먹는 음식비 때문이었다. 그 비용이 1년에 600프랑이 넘었다. 가장 큰 문제는 죄인이 젊고 건강해서 좋기 50년은 더 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다. 모든 비용을 산출해보니 문제가 이만저만 심각한 게 아니었다. 결코 수지가 맞지 않았다. 따라서 왕은 장관들을 불러들여 말했다. 그 파렴치한을 더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소. 지금 실행 중인 계획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오. 이에 장관들은 모여서 방안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이때 어떤 장관이 감시인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장관이 그렇게 하면 죄인이 도망갈 것입니다. 라고 반박했다. 도망가게 하여 스스로 죽게 내버려 둡시다. 처음에 입을 연 장관이 말했다. 장관들은 이러한 심의 결과를 왕에게 아뢰었고 왕은 그에 동의했다.
그들은 감시인을 내보낸 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기다려보았다. 저녁 시간이 되자 죄인은 감금된 곳에서 나와 감시인이 없는 걸 보고 궁전 주방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가져왔다. 발생한 일은 여기까지가 전부였다. 죄인은 저녁을 먹고 감금 장소로 돌아가 스스로 문을 닫았다. 다음 날도 변함이 없었다. 죄인은 끼니 때마다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가져왔고 달아날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관들은 이 문제를 다시 논의했다. 우리가 감금을 원치 않는다고 그자에게 솔직하게 말합시다. 그들은 말했다. 그래서 법무장관이 죄인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는 왜 도망가지 않느냐? 너를 감시할 사람도 없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래도 왕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실 거다. 물론 그러실 테지요. 그런데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제게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나리들께서 내린 선고로 저는 나쁜 놈으로 악명이 높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등을 돌릴 게 뻔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일자리도 잃은 몸입니다. 나리들께서는 저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공정하지 못하게 말입니다. 우선 나리들께서는 제게 사형 선고를 내렸을 때 저를 죽였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리들께서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제게 음식을 갖다 주는 감시인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감시인을 내쫓아 저는 음식을 손수 갖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불평 한마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나가라니요?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리들께서는 내키는 대로 명령하지만 저는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평의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죄인이 나가려고 하지 않으니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가? 평의회원들은 심사숙고하며 논의했다. 그리하여 죄인을 내쫓는 유일한 방법은 보조금을 주어 내보내는 일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들은 심의 결과를 왕에게 아뢰었다.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자를 내보내야 합니다. 그들은 보조금을 600프랑으로 확정하고 이를 죄인에게 알렸다. 그렇다면 그 돈을 나눠서 주기적으로 지급해 주십시오. 그 조건이라면 기꺼이 나가겠습니다. 죄인은 말했다.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되었다. 죄인은 보조금의 3분의 1을 미리 받고 왕의 영토를 떠났다. 철도편으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곳이었다. 그는 국경지방으로 이주하여 땅을 조금 사서 시장을 상대로 농원을 운영하며 편안하게 살고 있다. 항상 적당한 때가 되면 보조금을 받으러 간다. 그 돈을 받으면 도박장으로 가서 2, 3프랑을 내걸고 도박을 한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도박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간다. 그는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다. 그가 죄인을 참소시키거나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게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는 나라에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 1897년 작품입니다.